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고 지켜보기만 있게 해도 가끔씩은 속에서 찬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역사 속 인물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 속 인물이 사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그 역사 속 인물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돼.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근데요, 또 이 시간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말은 하면 할수록 논란을 불러오는 건지 참 답답해지는데요. 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예, 저희 시간이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시간에 한 이야기가 하나하나가 다 많은 분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역사 속 인물의 이제 논란 이런 거는요. 그 역사 속 인물 본인은 죽었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후세계를 우리 문중전님께서는 사후세계를 믿으시니까. 그쵸? 난 윤회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사후세계인 거지. 윤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이 당시에 정말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 모으고 있는, 끌어모으고 있는, 취미로 모으시고 계신 이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취미로 모으다니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고 보고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런 걸 하게 되면. 현주야, 여기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저희 변현주 AD가 잠깐. 다른 데로 오셨군요. 여기 오셔도 되는데. 예쁜 여자 보고 또 저런다. 얼굴 빨개지고 나가시네요. 예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한번 논해보자. 라는 얘기를 생각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지금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를 가끔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화를 내셔가지고, 그죠? 요즘 말이죠. 길거리 가면 날 찔러 죽인다는 말도 나와요. 아마 민시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요, 저희 오늘 얘기하게 될 이분들 얘기도 하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뭐라 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실 광고 듣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 저희 녹음 방송이어서 그 당시 상황과 좀 맞지 않은 내용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네. 저희가 화요일 날 3시 생방 아닙니까? 네. 그날 저희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월요일 밤 10시에 녹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계속 짧게 맞추려고 시간을 맞추려고 맞아요. 그 전날 밤 10시 했는데 문창극 씨가 다음날 바로 그냥 총리 지명될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또 이 문창극 씨가 지명되면서 이제 시차가 안 맞았죠. 네. 우리가 문창극이 전혀 끊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창극이 나온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분의 어떤 극우 성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김대중 주필이 갑자기 총리로 되는 거야, 조선일보에. 말이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아마 김기춘 실장이 안대희 장관이 낙마하는 걸 보고 안대희 전 법무부 장관, 대선 대법관, 딱 돈 이것만 본 것 같아요. 딴 거 안 보고. 정문의 통과 기준 돈만 딱 보고 칼럼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극우 원래 우리가 언제 극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렸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또 어쨌든 근데 충청도 사람이면 된 거고. 네, 충청도는 맞췄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건 7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뒤에 어떤 자기가
옛날에 썼던 칼럼이나 말했던 행동들 이런 것에 비판받으니까 더 문제점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겠지.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일제시대 부분만 이야기하고 4.3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야당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전혀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니까 그냥 사과. 그것도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사과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에 오르면 일본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럼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를 쓰지. 뭐하러. 저는 이분이 가서 일본에 수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 여론을 견디지 못할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왜냐면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견디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 주특기가 나왔죠, 또. 어디 떠나시는 거. 시끄러우면 떠나고 전자결제 한다고. 아유, 전자결제 되게 좋아해. 아니요. 아니, 계속 지금 1년 반 동안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시끄러운 거 자기는 피하려고 가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바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좀 끌어줘. 끌어주면서, 730 재보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쭉 끌어다 줘갖고,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이 사람이 했던 온갖 나쁜 짓 다 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730에서 새누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그런 부담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조만간에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개표 부정은 확실히 없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개표 부정을 의심할 만한 의혹들이 참 많은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음모론.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표 부정 사실 지금 성관이가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건 사실인데 지금 개표 자체에 부정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접 개표에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 말 중에 개표 부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참석해보면 알아요. 개표 부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개표 부정까지 하려면요. 몇 단계를 거쳐서 몇천 명, 몇만 명을 매수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 야당에서 가장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가장 항의를 해야 될 사람이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로부터 민주당 쪽이죠. 네.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에서 이런 개표 지금 부정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또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홍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걸 여당에서 왜 가만히 두고 보냐면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좋아 오히려. 왜? 야당 분들이 이런 얘기 나와 계속 이게 막 정말 정설로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선거하고 싶으면 마음이 나겠어요?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그래서 사전투표 안 한다는 분 많았어요. 난 못 믿는다. 그죠? 그러다가 직접 진짜 투표할 날 또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야당 진영에서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번 김호정 총수도 무슨 이런 음모론에 가서 얘기했지만 김총수도 얘기하는 게 의혹이 있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선관위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이 있는데 무조건 이건 개표 부정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개표 부정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거 파고 또 지금 아마 이게 법원에 아마 계류돼 있을걸요. 뭐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증거를 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사람 만나보고 직접 개표 참가하는 사람 만나봤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시죠. 개표 진짜 참가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 이건 아마 이번에 물뚝심송 님도 지금 여기 팩TV에서 국민TV에서 그분들 방송하고 계시면 그분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개표 부정을 만약 했다면 국정원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욕거동하면서 국정원들이 댓글 달고 기무사 애들이 댓글을 달고 김무성이가 그러면 노인들 불러다가 찻대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전략 전술을 다 구사하는 거죠. 아니 개표 부정하면 끝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개표 부정만 하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몇 프로 차로 계속해서 문제에 지도록 나와 있다. 네. 그렇게 하면 이기는데 뭐하러 앞에 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의혹들이 많이 있죠. 하나 다. 이 하나 다 조합해보면 당연히 개표 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논파할 수도 있고, 논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중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필요 조건과 충족 조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예, 여러분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이 부분이요. 이게 참 문제인가 네. 뭐냐면요. 연산동 지뢰바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 어제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강윤 평론가님께서 문창극 2조 발언을 문제 제기하면서 민비도 같이 비판하던데요. 누구 말이 맞나요? 이 작가님은 민비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고 이강윤님은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민비로 공부했어요. 교과서에도 민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2년, 그러니까 YC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갑자기 민비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비자고 왕비 비자고. 예, 왕비 비자고. 민비라고 부르든 명성황후로 부르든 민자영이라고 부르든 난 부르고 싶은 마음이다. 요번에 정도전 드라마. 우리 태조를 뭐라 부릅니까? 태조라 부릅니까? 그 이성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민비라고 하면 안 되냐 말이야. 거기에 대해 물론 일제 낭인들의 죽음을 당한 건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정말 일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개차반 짓거리. 거기에 대해 욕하면 되는 거예요. 욕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성역화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당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시 백성도 다 민비로 불렀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민비로 불렸다고. 왕비 비자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역사적으로 민비라고 불린 사람은 2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조선시대 사람인가 하고, 이제 구한 말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이 직접 왕비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그건 다른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제가 이강윤 평론가님을 비하하거나 그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단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부르고 싶으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지난 방송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댓글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봅시다. 지금 사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예. 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정권 있었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을 하지만 그 정권 10년 동안 우리 국정원에 사람도 많이 가 있고 선관위에 사람도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쪽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국정원 사건 터질 때 제보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표 부정이 있었으면 이걸 박근혜 혼자서 처리하기, 이기춘이 혼자서 처리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얘기를 갖고 나온다니까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개표 부정이 있었으면, 그 전에 있었던 방송국 3사의 출구조사도 조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이긴 걸로 나왔잖아. 그때부터 우리가 멘붕에 빠졌었고, 사실은, 개표조사할 때, 오후 3시, 4시까지도 우리가 이긴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4시 넘어가면서 뒤집어지면서 마지막에 5시 넘어가서 우리가 큰일 났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출구조사로 우리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방송국 출구조사. 그러면 이 나라에서 방송국 출구조사까지도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러면 출구조사 투표하고 나와서 출구조사 체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 퍼지면 우리한테 불리하다니까. 앞으로 선거도 누가 이렇게 선거를 투표를 하고 싶습니까? 이게 계속 진짜 조작을 한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만약에 문제가, 조작을 한다면, 저부터 나가서 청와대 가서 머리 들고 제가 화염병 던질게요. 던질 테니까, 좀 더 이런 문제는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지요. 예? 네. 자, 여러분, 침착해. 예. 워낙 사실 민감한 사안이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예.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오죽, 다른 데서 사실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하고 부정선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런 짓거리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봅시다. 노무현 당선되고 그때, 한나라당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개표 부정이라고. 일일이 수개표 다시 했었죠. 그런 걸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새롭게 다룰 인물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이순신 대 원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4월 달에 하려고 했었죠. 그때, 네. 뭐 때문에 못했죠? 세월호 참사 때문에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렇죠. 왜 세월호 참사 때문이냐면, 이순신 장군이나 원균 장군 다 임진왜란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들을 맞아서 정말 장렬하게 끝까지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해전을 하셨던 분들이라.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거기가 뭐 남해 앞바다, 전라도 네. 앞바다였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하면 그 세월호 사건이 또 하필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모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이번에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면 또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겁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똑같은 비중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쪽이 과도하게 과도하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과도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난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집중 포격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누가 과도하다니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 과도하다니 사람이 말이야. 말씀하십시오. 아니, 공부를 하면서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점점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 맞나? 네. 뭔가 또 다른 얘기가 있나? 이 작가 얘기만 들어야겠다, 뭐.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교과서. 교과서 공부하는 사람은 원균은 쓰레기 중에 아주 개차반입니다. 인간 말종. 그죠? 뭐 한 게 없어. 사건건 이순신의 발목을 잡고, 죄 없는 이순신을 감옥에 보내고 말이죠. 맨날 군사들 두드려 패고, 뇌물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요. 나쁜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이 원균.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역사 아니야. 당군이 이 나라를 만들고 4,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가장 악인이 바로 원균이었다고요. 네.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균이 그렇게 악인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악인일까? 그쵸?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언제부터 나왔냐면, 박정희가 죽고 나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박정희 살아있을 때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감히 그런 말 합니까? 말도 못 붙였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네. 이순신이 성웅으로 네. 특별히 부각된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죠.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깡패 소탕 같은 거 쿠데타 하자마자 했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부패 척결한다 그래서 기업인 잡아들이고 국회의원 잡아들이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경제개발 정책에 올인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야 내가 밥은 먹고 해줄게 니들. 다만 내가 정통성 없지만 뭐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정통성 없는 정권을 미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성역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의도적으로 띄우는 거죠. 이순신 영웅 만들기를 해서 봐라 군인이 나도 군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군인이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군인이 그 군인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순신을 띄웠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정통성 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누리려고 그랬습니다. 또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꼬리표처럼 주홍구시로 따라다닌다는 게 바로 박정희 친일 의혹입니다. 이번에 문창욱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면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박정희의 친일 의혹도 나올 수 있다. 경고했잖아요. 그것처럼 박정희 평생 따라다니는 게 바로 친일 의혹인데, 이거 없애고 싶잖아요. 이거 없애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을 띄우는 거예요. 왜? 이순신은, 일본에 맞아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니까, 나 박정희가 이렇게 이순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띄워주는데, 내가 어떻게 친일파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친일 흑역사를 덮기 위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용해서 이순신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 왜 수학여행 가면 항상 충렬사라고 그러나요? 예. 예, 아산에 갔었죠. 네, 항상.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자, 이순신 작품집 번역 발간했었고요. 난중일기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이게 다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홍보책자 발간, 이순신 이야기 교과서 등재, 이순신 글짓기 대회, 각종 기념 행사. 맞아요. 현충사 성역화. 현충사. 맞아요. 현충사. 그다음에 국민참배. 방금 얘기했던 수학여행 의무화. 수학여행 반드시 거기 들려야 되거든. 맞아요. 또 이순신 탄신 기념일 제정. 이순신 탄신 기념일 4월 28일인데 양력으로. 이날 항상 박정희가 여기 참석합니다. 이순신 탄신 기념일 항상 참석했어요. 참석 끝나고 뭐 헌화하고 그다음 뭐 했냐면 현충사에서 활 쏘는 장면. 많이 봤을 겁니다. TV에서. 그런 사진으로 그렇게 해서 박정희와 이순신을 동급화시키는 거죠. 근데 연결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 이게 통했다니까요? 그래요? 그거 통해가지고 지금도 박정희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있죠. 이순신 제사를 국가적으로 치렀고, 경남 통영을 충무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이순신 동상을 전국에 건립하죠. 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지금 이순신 동상도 박정희 때도 만든 겁니다. 그거 건립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김종필 총리였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자기 사비? 박정희 국가였는데 대한민국이 박정희 국가였는데 사비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돈이 다 박정희 돈이었죠. 사비로 해갖고 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헌납인가 거기 뒤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건립해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 띄우기,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이순신 띄우기, 이순신 성역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소위 말하는 이순신의 라이벌로 불렸던 원균은 정말 깎아내려야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년 역사에 그런 악인이 없을 정도로 깎아내렸다. 역적이죠. 역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민족의 역적. 그렇게 깎아내려서 지금은 그런데 안 그래요. 한 90년대, 2000년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원균 재평가 작업이란 거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김영민 씨의 명령기로 대단한 화제가 됐던 불멸의 이순신. 그것도 원제가 불멸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는 사실 원균을 굉장히 뛰어난 장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항의 아닌 항의도 받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박정희 죽고 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가 살았을 때 절대 그런 말 감히 어디 원균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박정희 죽고 나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원균 재평가, 원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순신 대 원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비대칭적으로 정보가 사실 정말 많고 많이 미화되신 분과 또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역적으로 몰리신 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균형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균형을 맞추다 보면 우린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니들이 감히 성물 그러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러나 욕먹는 거에서 겁나면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다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8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 하나는 알겠어요. 같은 상황,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한쪽 측면에서 많이 봤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두고 이제 평가하는 거는 사관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사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순신에 대한 박정희 때문에 이제 확 성역화 작업이 됐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난중일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난중일기하고 이제 실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난중일기는 당연히 이순신 본인이 썼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이순신하고 원균이 사이가 원래, 이건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난중일기 보면 원균도 엄청 까요. 순신이 형이 엄청 까, 원균을. 깔도 까도 그렇게 깔 수 없어. 이것저것 막 깠는데, 난중일기를 중점적으로 두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반대로 원균 행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원균이 후손들이 쓴 거거든. 그거면 또 원균이 좋은 얘기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누가 채용하냐? 그럼 제3의 기록은 뭐가 있겠냐? 뭐 난중 잠록이라든지 뭐 많이 있겠죠. 뭐 네. 실록이라든지 수정실록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사료를 고려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얘기나 후손들이 쓴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지금처럼 사실 파가 나뉘었잖아요. 예, 뭐 그럼요. 이렇게 정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느 파가 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파가 나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이 여당이면 여당 사람 이순신 편 들어준 거고 네. 영균이 야당이면 야당 편 들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5님께서 그래서 이순신 나쁘다는 결론은 아닌 거죠? 괜히 저도 불안해요. 감히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23전 23승 23KO 전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긴 명장 이순신. 또 이순신이 말이죠. 재물도 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정의 우리 역사상 이런 훌륭한 인물은요. 그죠? 우리 도형밖에 없어. 누구요? 세종대왕.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점이 하나도 없는 영웅은 딱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난 좀 문득 그 생각 들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살아 돌아오면은 이 작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호용호재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나쁜 얘기 전혀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정말 이 시대의 악인으로 그려진 원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진 부분을 조금 바로잡고자 그래요. 한다. 바로잡고자 한다. 그건 네. 물론 원균이 그 악인이 우리 방송에서 명장으로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당연히 바보 같은 장수예요. 바보 같은 장수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한 욕을 먹는 게 과연 올바른가? 요 얘기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이순신 장군 타치하면 이순신 장군을 타치하면 우리가 지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작가 표정에서는.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쭉 말한 대로 이순신은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또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탄의 위기에 빠진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진 성으로 그려진 거죠. 그러면서 그의 충효자사 사상은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이순신은 박정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의 영웅으로 그려졌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정조 이후에도 영웅으로 그려졌고 단재 선생도 이순신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그렸지 않습니까? 단재 선생은 이런 거죠. 일제에 우리가 나라를 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웅이 있었다는 일본에 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아니었어도 당연히 영웅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씁쓸하게도 이 친일파 인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성역화 작업을 하고 더 띄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몹쓸 불쾌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면 왜 박정희가 진짜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일제에 대항하려고 그 상반을 좋아해서 이렇게 성역화 사업을 했다면 아버지 밑에서 정치를 배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친일 발언을 하는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말이죠. 뉴라이트 혹은 이런 사람을 기용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치 목적이었다고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네. 세종은 마누라를 7명이나 두었는데 그것도 결점이 아니란 말인가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점이죠. 그러나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미래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문창국 후보자가 쪽쪽 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에서나 해라.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만약에 중세시대 때 동성했어봐요. 맞아 죽었어요, 다들.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연애 했다고 그걸 감옥에 가두거나 못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7명 둔 거는
지금이야 문제지만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고.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순신 장군을 배울 때 저희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난중일기에 어느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노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문득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신분제라는 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분제가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신분제를 타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다만 너무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혁명적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걸 너무 나쁘게 볼 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생입니다. 음력 3월 8일인데요. 이것도 이제 혹자는 4월 28일이 아니고 4월 18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력 3월 8일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 가지고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그때 가보니까 1300년대 가보니까 이제 4월 28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그레고리 달력이니 뭐니 뭐 하지 않습니까? 난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비춰보면 열흘 정도가 늦다, 빠르다. 그래서 4월 18일 맞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4월 18일, 28일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순신의 진짜 생일이 논란이 된다면 음력 생일로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양력 생일로 고집하냐고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음력 생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죠. 생일이.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 하기야 충무공 탄신 몇백 주년 하는데 원래 다르고 다음에 생일 다르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논란이 되면 그냥 음력을 해버리지. 또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가 음력 사회 아니었습니까? 음력이었는데 왜 구태여 서양에서 쓰는 양력을 갖고 그 예전 사람들 이렇게 생일을 헷갈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력이 아닌 음력을 따졌다 이 말이고 또 1545년 이 양반이 한양에서 태어났거든요. 한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들이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왜 중국에 그 태평성대로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오키시, 요나라, 순나라, 우나라 이렇게 네. 그 임금 따라 가지고 시대 순으로 희신, 요신, 순신, 우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다. 혹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저야 그 돌림자가 있으니까. 학렬이 예, 쓰시는구나. 제자 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제 조카뻘이라니까. 저 삼성의 이재용 다 저 조카뻘이에요.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이순신의 조부였던 이 백록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참화를 당한 후 그의 집안은 한동안 역적 가문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의 부친인 이정, 가수 이정이 아니고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고 집안의 가세는 공공해졌다. 그러자 이순신의 가족은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의 배암리로 이사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진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거죠. 일단 할아버지 이 백록이 기묘사화에 연루된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이런 거 없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위인전개도 나오죠. 위인전개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렇게 참화를 당해서 이순신이 가난하게 살았다. 엄마는 삭발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랬는데 다 아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도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기묘사화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은 실록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명종실록 명종 1년 4월 6일자 기사에는 이백록의 아들 이정, 그러니까 이순신의 아버지겠죠. 이순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백록이 죄를 지은 것은 억울하니 선정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백록이 중종국 국상 중에 자신의 아들 이정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처벌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정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장인이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김호사한테 죽었으면 이렇게 그 뒤에 실록에 이렇게 오를 수가 없지요. 오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실록에 등장하는 이백록은 벼슬이 좀 낮았으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종실록에 나온 거 보면 평시서 봉사 이백록은 성품이 본디 광패하여 날마다 물의 배들과 어울려 꺼리낌 없이 멋대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외람된 짓으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백록이 기묘사회에 연루됐지만 나중에 벼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묘사회에 연루돼 죽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묘사회에 연루돼서 삭탈관직 정도만 당했지 유배를 갔다거나 이 일로 핍박받았다거나 죽었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벼슬을 다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록에 언급된 것처럼 평시서 봉사, 그러니까 벼슬이 높지 않은 거죠. 평시서 봉사라는 자리가 그 시전 상현을 관리하는 종팔품, 요즘 말로 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 그건 뭐 큰 벼슬이 아니죠. 큰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는 이순신 집안이 굉장히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효사화에 좀 연루되고 또 삭탈가직 당하고 이렇게 낮은 벼슬이 있었기 때문에 막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이 아들 이정이 평생 벼슬을 못했습니다. 이순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가세가 조금 기울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외가로 내려가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가난하게 찌려 사니까 외가가 좀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순신이 외가로 내려갔을 나이가 11살, 12살쯤이었고 10살쯤에 그 서울에서 아마 유성룡과 처음 만난 것을 봅니다. 유성룡하고 어릴 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성룡이 적극적으로 이순신을 옹호하고 딱 이순신을 청구한 것도 유성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난중일기 또 유성룡이 쓴 징비록 이런 걸로 해서 원균을 비난하고 많이 하는데 난중일기도 당연히 난중일기에서 순신형이 엄청나게 깠다 그랬지만 원균은 근데 징비록에서도 원균을 엄청나게 깝니다. 뭐냐면 유성룡도 이순신하고 워낙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나쁜데 당연히 이순신 편인지 원균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원균이 그 악랄하게 그려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문가가 아닌 무가를 택한 것도 아마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의 외가는 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문가가 아니고 무가를 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가를 택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순신의 장인이 무에 굉장히 특출났던 사람이고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인이. 딸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순신을 대릴사위 삼으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순신한테 무가를 철하고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과 이런 무예도 바로 이순신의 장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무가를 시험친 게 아니고 이순신 장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무가 시험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이순신이 어렸을 때부터 골목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무인기질이 보였다. 아유, 어린 시절에 무인기질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지금 5살짜리 애들이 그 장난감 칼로 칼싸움 하는 걸 보고 저 아이는 나중에 장차 큰 장군이 되겠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아니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전기에 그러니까 위인 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꿈은 용꿈 뭐 이런 거 꺼야 돼. 핵꿈, 달꿈 뭐 이런 거 꺼야 되고 호랑이 뭐 품에 안고 무조건 꿈은 태몽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어렸을 때 총명해서 뭐 3살 때 무슨 뭐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장군감 같은 경우는 뭐 5살 때부터 무슨 애들 골목대장 휘어잡아서 10몇 살 아이를 부하로 두고 다 이런 거였잖아. 지들이 봤냐고. 무조건 이렇게 써서 그런 건데. 물론 이 얘기는 그 징비록에 나옵니다. 이송영이 징비록에 어떻게 썼냐면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 어른들도 그를 꺼려 감히 군문 앞을 지나려고 하지 않았다.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무가의 급제에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다. 말 타고 활 쏘기를 잘했으며 글씨를 잘 썼다. 뭐 이렇게 징비록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전기 작가들이 부풀려서 쓰지 않았나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무과의 꿈을 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무과 시험 칠 때 시험관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문과 공부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과만 준비했으면 문을 그렇게 숭상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문과 무를 다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문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집안 자체가 원래 대대로 문과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순신의 외가가 형편이 좋았던 것을 보인다 이 말은요. 어머니 변씨가 이순신의 형 요신과 이순신에게 외거노비 한 8명씩을 아들에게 요즘 말하면 증여죠.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비가 한 8명 정도 있었다 그러면요. 그 정말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노비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가가 잘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머니 변씨가 삭발한 짓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드라마하고 실제로는 제발 혼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허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 때요. 러브 스토리를 항상 넣습니다. 무슨 요즘 정도전 나이도 그런 러브 스토리 그러대요. 태계를 만약 해도 러브 스토리 그릴 테고 이순신이라도 러브 스토리 그릴 때 할 때는 무조건 러브 스토리 나와. 그래야 재밌거든. 그런데 과연 그 시대 때 파박 눈만 튀면 파박 튀는 그냥 과연 그런 있었을지도 모르지 내가 안 하고. 그래. 근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생활이 그렇게 날마다 사건 사고와 그 사내 연애가 그렇게 만연하냐고요. 네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요. 그리고 늘 똑같은 일이 쳇바퀴 돌듯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실장님 대기업 부자의 재벌 3세쯤 되는 실장님께서 왜 일반 평사원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얘들은 엘리베이터부터 딴 거 타요. 있을 수도 평생 얼굴 한 번 못 봐.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런 거 자꾸 넘어가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28세 되는 해에 훈련은 별과에 응시했으나 달리던 말이 넘어지면서 낙마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등과에 실패했다. 네. 그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달리던 말에서.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무조건 아까 드라마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 극적인 건 당연히 넣어야죠. 있었던 사실을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극적인 사실을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이게 조금 왜 지금 드라마에서 이순신이 이렇게 가난했다고 표현하냐면요. 이것도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라니까. 똑같은 군인의 길. 박정희 엄마가 오죽했으면은 박정희를 지우려고 간장 마시고 말이지. 그 산에서 구르고 했겠어요. 하도 간장을 마셔서 박정희를 까맣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가난했는데 군인으로 성공했고 박정희도 그렇게 가난했는데 군인으로 성공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걸 했다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순신 전기집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나 옛날에 나와 있는 거나 100이면 100 혹은 드라마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순신 씨 집안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다 떨어진 옷 입어서 삭바느질로 연명했고 이런 거 나옵니다. 다 구라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년 이순신이 그런 집안의 가난을 뛰어넘고 역경을 이겨서 조선 최고의 장수로 거듭났다. 그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 다 사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장인의 권유로 아마 무과에 시험 치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21살 만 20세에 온양 방씨와 혼인을 맺는데 당시 방씨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인 방진의 아버지도 그렇고 방진도 그렇고 방진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대대로 벼슬을 한 사람들이에요. 잘 살았던 집안인데 왜 이 잘 사는 집안이 본가가 몰락하고 외가에 의지해 살던 이순신, 그것도 장남도 아니야. 장남도 아닌 이순신을 셋째 아들이죠. 네.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럴 겁니다. 왜 외동딸 처녀를 이순신에 결혼시켰냐? 이거는 방씨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를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들어갔어요. 이순신이 처갓집에 들어갔고
이 장인 장모가 죽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제사를 계속 지내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그런 이유,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순신 같은 지금은 별거 없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그걸 선택한 게 아닌가. 이동영 같은? 그렇죠. 지금은 별거 없지만 장래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제가 예언 잘해가지고 거의 뭐 제가 말한 거 틀린 거 없이 다 맞췄지 않습니까? 본인의 앞날이나 좀 예언해봐요. 그래, 본인이 제 앞날 예하면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때문에 아마 몰락할 겁니다. 제 발목을 아마 잡을 것이다. 그때 되면은 제가 도와줄게요. 예. 아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도와주겠습니다,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비 얘기했던 것도 엄청난 지금 찬반이. 근데 이게 찬반 시끄러울 게 없어요. 찬반 시끄러울 게 없는데 찬반 시끄럽고. 또 하나, 우리 사도세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세자 얘기는 우리가 깊게 안 들어가서 그렇지,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난리 납니다. 왜냐면 사도세자 우리 비운의 주군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실상을 알면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보면 이 작가, 저 새끼는 사도세자도 깐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겁나서 사도세자도 참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라이벌 한번 해볼까? 아버지 아들? 안 한다. 겁나서 안 한다. 내 말로 내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예. 이 사람은 참, 자기, 앞날에 대한 예언도 저렇게 객관적으로. 그래요. 냉정하게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예.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 해야겠어. TV조선 채널에 이런데 막 다 나가야겠어. 이거 듣고 있다 진짜 전화 와요. 그거 거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화 지금도 와요. 그러니까 3배 부르라고. 3배. 출연료를. 3배 부르 진짜 3배도 오케이 하면 어떡해. 일단 3배 부르고 생방송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 아까 하여튼, 딸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명한, 또 미래가 촉망한 이순신을 데리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씨, 이순신 아내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경 부인으로 임명돼, 그가 네.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그 정가를 세웠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뭐라 그럴까, 옆에서 잘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경 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현모양처에 기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 조선시대 여성상이 활동 영역이 그렇게 막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그분이 활약을 했는지. 근데 다만 그러니까 그 현모양처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당시 현모양처 말 그대로죠. 현명하게 정말 남편한테 안 대들고 웃으면서 맞들고 애들 잘 키우고 공부 잘 시키고 남편 내조 잘하고 뭐 그런 거겠죠. 지금과 뭐 다른. 그게 말이 돼요? 지금의 최고의 아내상은 네. 남편이 샷다 내려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벌어오는 여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 방 씨에 대해서 전해 내려줘온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방 씨가 12살 때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그럽니다. 네, 이 작가님 잠깐만요. 네. 이 작가님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이제 힘들 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주셨네요. 누가요? 네. 전향만 하시면 된다고. 저쪽 편으로 넘어가시면 사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네. 때 복주머니 같은 거네요.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꺼내봐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라이벌 청취자가 주신 복주머니 1개 제가 갖고 있다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했을 때 1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살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뭐 김용민 PD도 살아가는데 뭐. 저는 위기에 처할 때 김용민 PD를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옆에 한번 당해봐. 갑자기 옆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 그래요. 그 하여튼 방진의 딸. 방씨 이야기. 네, 상주 방씨. 네. 도둑이 들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요, 소위 말하는 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도둑으로 하는. 그러니까 못 사서 도둑이 됐다가 이제 도둑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도둑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부락을 잃어서 도적질을 하는.
그런 집단인 거죠. 이 집단이었는데, 이 집단이 그 방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워낙 우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장인이. 그래서 특히 활을 잘 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을 쳤어요. 그래서 그 방진의 하인들하고 내통을 해서 방진의 집에 있는 활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는 방진 방에 있는 화살 몇 개 안 되겠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쳐들어왔는데 방진이 이제 대청마루에 나와가지고 뭐 활로 하나씩 다 제압을 했겠죠. 그런데 화살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방에 있는 딸에게 화살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친 겁니다. 소리쳤는데 화살이 없잖아요. 네. 벌써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틀을 짤 때 쓰던 대나무 활도 아닌데 그거를 대청마루에 던져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소리 크면서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놀래가지고 저게 다 화살인 줄 알고 도망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딸의 기지로. 와, 기지가 남다른. 그러니까 순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빠 화살이 없는데?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12살이면은 아빠 화살이 없는 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울겠지. 네, 겁이 나서 울죠. 아마 22살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걸 12살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뛰어남과 현명함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어우, 배포가 크네요. 12살 딸의 배포가. 네. 네. 그리고 또 1605년 이거는 이제 순신이 형이 아마 돌아가시고 난 뒤일 건데 이후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운용이 부임길에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충무공 사당에 들려서 제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내가 옛날에 내가 저 부하로도 있었고 그런데 가기 전에 방씨한테 들려서 먼저 인사를 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방씨한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방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승과 저승이 다르지만 엄연히 자네 상관이었던 사람이 저기 사당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먼저 오냐. 글로 먼저 가라. 이래가지고 이운용이 크게 깨닫고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 사당 갔다가 다시 왔다는 이렇게 강단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자기 남편 순신형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무과 시험을 보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폐물을 팔아서 말을 사줬다. 말이 상당히 비싼 말은 지금도 엄청 비쌉니다. 비싸죠. 예. 그랬었던 적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남편을 위해서 아마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들들도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들도 훌륭하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순신형은 잘 뒀다. 아내 덕을 톡톡히 봤다. 뭐 이렇게 또 결국 처갓집이 잘 살잖아요. 그거 하나로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부러워하시죠, 이 작가님? 뭔가 아쉬움이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니 저도 말이죠. 우리 처갓집도 뭐 딸만 둘이기 때문에 뭔가 괜찮지 않을까? 계획적인 겁니까? 혹시 큰 사위십니까? 에이, 큰 사위 아니에요. 큰 사위도 아닌 주제. 그래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뇌물 안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있는 집 자식이 계셨다고. 그래도 저는 뇌물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기에 빠질 때 말로써 위기에 빠지지만 뇌물로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이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 그럼요. 예. 그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순신의 장인은 말타기, 할쏘기 등 병법을 장인한테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장인한테 배웠다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이 양반이 또 보성 형담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순신한테는 뭐 여러모로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됐겠네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보여줬겠죠. 어떻게 하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했겠네요. 자기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그냥 시골 서생들 많이 과거 시험 보러 갔잖아요. 과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어떻게 시험 치는 그냥 과거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간 거지.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문과는 이런 시험이 있다. 문과 시험 보는데 말 한 번 안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쵸. 그런 정보들 당연히 공유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그 정보 자체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과 시험에 뭐, 활을 쏘는 시험이 있고, 말 타는 시험도 있고, 뭐, 말 타서 활 쏘는 시험도 있고, 뭐, 시험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처갓떡을 많이 봤네요, 네. 이순신 장군이.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처갓떡을 많이 봤다. 그걸로 불러드립니까? 예.
역시 원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이 작가님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